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중국집 선영로를 운영하며 홀로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9살 박선영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29의 봄날,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와 영원한 행복을 맹세하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제 삶을 송두리째 찢어놓은 비극적인 이혼으로 막을 내렸죠.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저는 그녀의 존재를 제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저를 비웃듯 잊고 싶었던 그녀를 다시 제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앙상하게 비쩍 마른 몸, 병색이 완연한 얼굴, 그리고 뼈만 남은 듯한 손으로 제 식당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선 그 모습은 제게 용서받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던 10년 전의 도도하고 매정하며 얼음장 같았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초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셨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을지라도 부족함 없는 사랑과 정서적 지주 속에서 성장했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언제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어머니는 따뜻한 보살핌으로 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런 제가 27살,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시절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남자인 이도영 씨를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그는 마치 제 삶의 모든 빈틈을 채워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함과 섬세함, 그리고 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불꽃 같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영 씨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취미생활을 존중하고 함께 즐겨주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든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제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전시회나 작은 공연을 미리 예매해두는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거나 아프면 그는 밤새 옆을 지키며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잠 못 이루는 저를 위해 조용히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를 사랑꾼이라 부르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선영아, 도영씨 같은 남자 또 없어. 진짜 너 복 터졌다. 하늘이 내게 내려준 인연이다. 친구들의 과장 섞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제게 완벽한 연인이자 완벽한 미래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도영 씨의 본가에 처음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도는 고풍스러운 별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영 씨의 부모님은 부유한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가 나오는 내내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쏟아냈고 도영 씨의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노골적으로 저의 배경과 조건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요. 얼굴 잘났지, 키 크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지, 심지어 돈도 잘 벌고 성격까지 좋으니 선영 씨가 참 복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문 집안이라 며느리도 그에 걸맞은 인물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말에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먹소리는 마치 얼음 결정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에 그대로 박히는 듯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저를 귀하게 여기셨고 제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딸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오직 아들의 가치만을 드러높이는 잣대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저를 위해 애써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바랐어요. 아니면 최소한 교사나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라도 가진 사람을 원했죠. 선영 씨는 대기업 다니신다지만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는 회사 아니겠어요? 월급쟁이는 거기서 거기죠. 게다가 저희 집은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도영이가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니 나중에 따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선영 씨가 불안정하더라도 우리 도영이가 능력이 있으니 선영 씨까지 먹여 살릴 수 있긴 하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도영 씨의 전 여자친구들까지 언급하며 저와 비교했습니다. 도영이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대학병원 원장님이셨는데 참 아쉬워요. 그때는 도영이가 너무 어리다고 제가 반대했거든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빤듯해서 내심 기대가 컸는데 말이에요. 선영 씨, 혹시 모아둔 돈이라도 있나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는지요? 우리 도영이는 돈 한 푼 안 쓰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영 씨 쪽에서 집을 해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모욕적인 질문과 노골적인 요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도영 씨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몇 번인가 열렸다가 닫혔고 시어머니의 강한 기세 앞에선 마치 힘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도영 씨의 다정함과 헌신이 오직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씁쓸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는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구나.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제 신혼생활은 상견례의 불길한 예감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영 씨에 대한 집착과 통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두고 통제하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되거나 혹은 그녀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해준 반찬은 다 먹었니? 선영이, 너는 왜 엄마가 해준 반찬을 안 먹어? 혹시 우리 도영이가 편식하는 거니? 내가 밤새 직접 만든 건데 맛이 없더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도영 씨에게 저자를 걸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고 저희의 식사 메뉴와 식습관까지 간섭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는 늘 꼬투리를 잡았고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갖다 주며 강제로 먹이려 했습니다. 그 반찬은 늘 도영 씨가 좋아하는 것 위주였고 제가 싫어하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왜 우리 도영이한테 아침밥도 안 차려주니? 도영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아인데 너 때문에 우리 도영이 기운 없으면 어쩌려 그래. 아침 거르지 말고 꼭 챙겨줘라. 너는 혼자 몸이라 상관없지만 도영이는 가장 아니니? 저는 대기업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맞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영 씨에게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고 도영 씨는 그 불평을 다시 저에게 전하며 은근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고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피로에 절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겨우 차려낸 밥상에도 시어머니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노력은 늘 시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부부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는 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가, 너 온 김에 베란다 청소 좀 해야겠다. 우리 도영이는 이런 일 못하는 애야. 먼지 알레르기도 있고 네가 좀 꼼꼼하게 해줘.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저번에는 창틀에 곰팡이가 피었더라. 며느리가 돼서 이런 것도 못하니? 창문 틈새에 묵은 때부터 화장실 변기 구석에 물 때까지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돋보기처럼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땀을 흘리며 청소해도 그녀는 늘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직 멀었네 라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집안 밖의 모든 굳은 일은 제 차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우리 도영이는 고생시키지 마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못 먹어.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해. 라며 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시도 때 없이 전화를 걸어 아가, 오늘 김치 담는데 와서 도와줄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겉절이 좀 담그게. 너 손재주 좋잖아. 너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하겠니? 도영 씨는 그런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워낙 손이 크셔서 그래. 선영아, 엄마가 너 믿고 부탁하는 거니까 좀 도와드려. 나중에 다 너한테 좋은 일 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아끼시는지 모르지? 그의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혼 전에 활기 넘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결혼 1년 후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가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초기였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다음 반응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제게 난임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애는 어떻게 나오려 그래? 우리 도영이가 얼마나 귀한 외동아들인데 대를 이어야지. 우리 집안은 종갓집이라 아들이 꼭 필요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병원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애를 왜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의사라면 아픈 사람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하며 제 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 등으로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난임으로 몰아갔고 급기야 도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영아, 너 선영이랑 헤어져야겠다. 애 못 낳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우리 집안 대를 누가 잇니? 당장 정리해. 며느리는 많고 많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도영 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저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나도 방법이 없어.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엄마를 설득할 시간을 줘. 당신을 버리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결국 이혼을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도영 씨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어머니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술을 받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2년도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까지 제게 잘 생각했다. 우리 도영이 발목 잡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이름 앞에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시어머니의 비난은 제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패는 마치 낙인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낯선 제주도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고 밤에는 제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위해 작은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 재래시장을 찾아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산 채소를 직접 골랐습니다.
밤늦도록 주방에 서서 짬뽕 육수를 끓이고 짜장 소스를 연구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민준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제가 난임 수술을 받기 전 기적처럼 찾아와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빛이었고 민준이를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잠이 드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자 위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민준이는 씩씩하고 밝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느새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자랐습니다. 가끔은 엄마 힘내세요 하며 어설프게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고 식당에서 손님을 돕겠다고 앞치마를 매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길과 순수한 눈빛은 제 모든 피로를 잊게 하는 마법 같았습니다. 제 중국집 선영루는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도영 씨도 그의 어머니도 제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민준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줄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함께 그들에 대한 원망이 다시금 샘솟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아들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다짐만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선영로의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마감 정리를 하고 홀을 돌아보는데 낡은 방울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과 함께 들어선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패딩 점퍼에 비쩍 마른 몸,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은 시린 듯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까지도 도도하고 매정하며 얼음장 같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오른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녀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초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1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저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에는 나가, 당장 나가! 라는 비명이 울렸지만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랐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얼굴을 훑어더니 이내 제가 누군지 알아본 듯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일순 스치는 당혹감과 함께 곧이어 기쁜 회한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이니? 여기 네 식당이었구나.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날카롭고 도도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들을 쏟아부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비어있는 테이블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사진을? 민준이는 단 한 번도 도영 씨나 시댁 식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철저히 민준이의 존재를 숨겨왔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다시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짜장면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폐암 말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몸과 파리한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찢어놓았던 그녀가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제게 짜장면 한 그릇을 구걸하다니.
제 안에 분노와 비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나에게 구걸을 해? 그것도 민준이 사진을 들고? 저의 복잡한 심리를 알아챘는지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용서해다오, 선영아.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용서받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힘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앙상한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제 발치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망치로 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렇게 빌고 빌어도 꿈쩍 않던 그녀가 이제 와서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다니 저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나를 또다시 괴롭히려는 그녀의 새로운 계략인가? 제 손은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온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다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와 굳어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낯선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이러고 계시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더욱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선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민준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잡아 일으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제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사실은 민준이가 도영이 친아들이 아니야. 아빠의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도영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내 삶의 이유였던 민준이가 도영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도영 씨 아들이 아니면 그럼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저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서 아빠는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아, 사실 네가 자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도영이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어.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민준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아니야. 민준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사실은 네가 결혼하기 전에 잠시 만났던 그 남자친구 김영훈이라고 기억하니? 그는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 우리가 20살에 처음 만나서 한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작은 일에도 늘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던 사람이었어.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있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 미래를 약속할 만큼 진지하게 만났지만 각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죽었었잖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때 이미 너의 과거를 다 조사해놨더라. 네가 영훈이와 헤어진 직후 영훈이가 사고로 죽기 직전에 너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네가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자기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미리 정보를 얻어낸 모양이야. 그 의사가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였고 네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줬다는구나. 아빠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난임 수술을 받기 전, 그리고 도영 씨와 헤어지기 직전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도영 씨는 그때까지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기에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가 아님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영훈이 제 첫사랑이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민준이가 생겼을 거라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니. 아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이미 영훈이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네가 그 전에 영훈이와 만났던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랑 도영이가 헤어지게 하려고 네가 임신한 아리가 도영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나를 협박했던 거지. 만약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도영이에게 폭로하고 네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했어. 민준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평생 친자 확인 소송으로 괴롭힐 거라고까지 했어. 아빠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때 내 딸이 혹시라도 아픈 몸으로 혼자 버림받고 하나뿐이 손주까지 평생 고통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네가 이혼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도영이가 너를 찾아와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영원히 너와 민준이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선영아. 너한테 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영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10년 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저를 계획적으로 이혼시켰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의 난임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악독하고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니.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용서구걸은 이제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파멸로 이끈 잔혹한 설계자의 뒤늦게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선영아, 아빠가 다 미안하다 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울음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그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였습니다. 저의 행복을 짓밟고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았고 제게 불임이라는 오명을 씌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그녀의 패한 말기라는 사실조차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게 10년 전 제가 느꼈던 절망감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선영로는 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공간이자 민준이와의 행복한 보루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감히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쳤다. 저는 그녀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제가 왜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왜 평생 증오하며 살아왔는지 아시겠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제게 난임이라는 거짓 오명을 씌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자괴감에 매일 밤을 눈물과 죄책감으로 지새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준이가 당신 아들,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이혼시켰다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제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악용해 저를 계획적으로 파멸시킨 거잖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당신이 이제 와서 겨우 짜장면 한 그릇에 용서 구한다고요? 당신의 연기는 여전하시네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제 표정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제 과거 때문에 당신 아들을 이용해 저를 버렸다고요?
당신의 그 잔인함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평생 지옥에서 속죄하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 이도영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하더니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영아, 너도 여기 있었네? 도영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처량한 모습과 저의 싸늘한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얼른 일어나. 저는 도영 씨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오랜만이네, 도영 씨. 당신 어머니가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드시려고 나한테 무릎까지 꿇고 계시네.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를 빌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역시 아들은 모르는 게 약이지. 도영 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영 씨의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얼른 일어나. 선영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엄마를 괴롭혔어? 도영 씨의 비난 섞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구걸하시고 용서 빌고 계시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당신 어머니 폐암 말기라던데 당신은 알고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다잖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숨긴 진실을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했는지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평생 죄책감과 궁금증 속에서 살아가라고. 도영 씨는 시어머니의 병명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폐암 말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흐느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고통을, 이 비참함을 도영 씨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뒤에 숨었으니 이제 그도 감당할 차례였습니다. 도영 씨, 당신 어머니가 폐암 말기인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용서 빌고 무릎 꿇고 짜장면 한 그릇 구걸하는 이유를 당신은 평생 몰라야 해.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숨긴 진실을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했는지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할 거야. 평생 죄책감과 궁금증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실 속에서 살아가라고. 제 말에 도영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이제는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해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내내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럼 영훈이 아이란 말인가? 이 진실을 민준이는 평생 몰라야 해. 도영 씨는 이 사실을 영원히 몰라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엄마가 그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도영 씨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거기 갈 이유 없어. 당신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 당신의 이기심과 엄마의 욕심이 만든 결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당신들은 없어. 영원히.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병원 담당 의사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께서 미독하십니다. 폐암 말기 합병증으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과 통화가 잘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저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혼한 며느리일 뿐입니다. 환자의 아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하셨으니 그분들이 가실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이 진실을 언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랐는데 제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건가? 이 진실이 민준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민준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밤새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에 이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절대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겠다고.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도영 씨나 시댁 식구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도영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영 씨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절망 속에 빠졌을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지만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겪은 지옥 같은 고통과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관과 시어머니의 악행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제게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제가 10년 전 겪었던 슬픔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전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제 아들 민준이와 함께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준이와 함께 제주도의 아름다운 하연을 누볐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제 중국집 선영루는 제주도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낮에는 마케팅팀 팀장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밤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산 식재료를 공수하며 선영루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제 특기였던 매운맛을 살린 해산물 짬뽕은 단골들의 최고 인기 메뉴가 되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막막했지만 진심을 담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식당을 정리하는 날들이었지만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와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식당은 평일에는 직장인들로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제주도의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민준이와 함께 웃고 성장하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가끔은 저도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 하는 것들이요. 물론 그들이 깨달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저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생각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통해 역지사지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것은 제가 베풀 자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오직 저와 민준이니까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직접 역지사지를 해봐야 비로소 깨닫는 게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 자신을 지키는 법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